오늘은 이제 이 장의 세 번째 토픽으로 요 이자율의 비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편의상 대부분의 경우 1년이 지날 때 이자율을 말하고 몇 년이 지났다,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꼭 기간이 1년이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이 되겠고, 그 중에 표시 이자율이라는 개념부터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요. 표시 이자율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자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보통은 연을 기준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모든 이자율을 편의상 1년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Annual Percentage Rate, 줄여서 APR, 아니면 한글로 연 이자율 아니면 연 퍼센트율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실제로 이자를 계산하는 기간과 그것이 반드시 1년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6개월마다 5%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적금이 실제로는 6개월마다 이자를 계산한다. 그리고 그때 6개월마다 주는 이자가 5%다 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그 적금의 상품 안내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 10% 이자다 라고 표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상품 안내서를 대충 훑어보면 1년이 지났을 때 10% 이자만 주는구나 라고, 10% 이자를 주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게 문제점이 됩니다. 실제 이 적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100만원을 여기 뭐 예금이든 적금이든 가입하고 6개월마다 이자를 계산한다. 근데 1년 동안 내가 적금을 했다, 저축을 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은 복리에 따라서 1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제곱으로 계산이 돼요. 왜냐하면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한 번, 두 번 있었고 6개월마다 5% 이자를 주기 때문에 5%는 0.05 해서 1 플러스 0.5, 그리고 기간이 두 번이니까 제곱을 해서 나의 원금과 이자가 계산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연 10% 이자구나 라고 하면은 마치 100만원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1 플러스 0.1을 한 번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값과 이 값은 다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발생하는 이자의 계산과 표시된 이자의 계산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점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게 이 부분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면 진짜 우리가 실제로 받게 되는 이자는 몇 퍼센트냐 라는 것을 계산해 놓은 것이 바로
실효 연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6개월에 대해서 5%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은 실제 1달러를 넣었을 때 1년 후에 1달러 표시 이자율이 연 10%이기 때문에 1달러가 10센트 10%의 이자가 붙어서 1달러 10센트만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달러 10센트 0.25를 더 받게 돼요. 이 복리의 계산에 의해서. 이제 그렇다면 이것의 이자율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6개월에 대해서 5%씩 받는 것은 1년에 대해서 10.25%의 이자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달러가 1년 기다렸더니 10.25가 되었으니까. 따라서 이때 이 10.25를 우리는 실효 연이자율, 실제 발생하는 이자율이다 라고 해서 실효 연이자율, 줄여서 EAR, Effective Annual Rate다 라고 부르고, 이것은 우리가 이 6개월의 5% 이자라는 상품의 표시 이자율인 10%와는 다르다 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환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실제 이자는 계산하지만 6개월마다 이자를 계산하지만 1년 이자가 10%다 라고 표시된 경우에 이제 APR, 표시된 이자율이 10%였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실제 계산을 해야 돼요. 1년은 6개월이라는 이자의 계산이 2번 들어간다. 그래서 이 10%를 2로 나눠줍니다. 왜 2번 있느냐? 12개월 중에 6개월이 2번이니까. 그래서 2가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그 5% 진짜 이자율에 대해서 우리는 1 플러스 0.05를 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복리의 계산이 기간이 1번, 2번 있으므로 제곱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요. 그래서 2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계산된 결과가 1.1025였는데 이 앞에서 1이라는 숫자는 원금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제외해도 되고, 이자율은 0.1025, 즉 10.25%로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1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M이라는 것은 1년이라는 기간에 실제 복리 계산이 몇 번 이루어지느냐라는 숫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이다, 반년에 한 번씩 복리 계산을 한다 라고 하면 이 M은 2, 왜냐하면 6개월 이렇게 2번이 되니까. 1개월마다 이자를 계산한다 라고 하면은 M은 12, 왜냐하면 1년은 12개월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 기간의 숫자, 1년의 기간의 숫자가 몇 번이 있느냐가 들어가는 거고, 다시 그거를 나눠줘서 더한 다음에 그거를 거듭 제곱을 해주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표시 이자율과 실효연 이자율을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결과들을 보면은 우리가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해서 배울 때 복리의 위력에 대해서 배웠었죠. 여러 번 복리가 적용이 되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점점 이게 빠르게 성장한다, 빠르게 커진다 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리 계산을 몇 번 언제씩 하느냐, 이자 계산을 언제 한 번씩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표시된 똑같이 표시된 표시 이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번 이자 계산을 할수록 진짜 내가 받는 이자의 크기는
커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 이자로 한 번만 계산을 하면 당연히 실제 이자율도 10%로 그대로가 돼요. 하지만 아까 한 것처럼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반년에 한 번 계산을 하면은 10.25로 0.25가 더 붙었었죠.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한 번 한다. 쿼터는 분기인데 분기라는 것은 보통 1년을 4로 나누어서 1에서 3월, 4에서 6월, 7에서 9월, 10에서 12월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년에는 3개월이라는 분기가 4번이 있으니까 4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효 이자율은 10.38로 더 커진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복리 계산을 하면 12번이나 복리 계산을 하기 때문에 12제곱, 그래서 실제 이자율은 10.47로 더 커진다. 그러면 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1년은 52주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0.5, 1년은 365인데 그럼 하루마다 복리를 계산하면 10.51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그 기간을 쪼개서 복리 계산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는데 이제 보다 보면은 어느 특정한 시점이 되면 이 값이 어딘가에 가까워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10에서 38, 47, 50 이게 늘어났다가 51, 51.7 이렇게 해서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이거를 확장해서 나오게 되는 개념이 연속 복리입니다. 이 연속 복리는 우리가 매 순간 복리로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상의 개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0.000001초만 지나도 복리 계산을 하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학부 수준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금융 거래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요 연속 복리가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채권이나 뭐 파생 상품들을 거래할 때는 그 하루에 한 번 이거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초에도 수백 번 샀다가 팔았다가, 그러니까 1ms 혹은 1나노세컨드에도 주문을 넣었다가 팔았다가 하는 그런 아주 빈도가 높은 그런 거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내가 그 기간 동안 얼마를 수익률을 내느냐, 이제 이거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런 연속 복리의 개념으로 아주 시간을 미세하게 움직이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얼마로 쳐야 되느냐, 이런 계산이 필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더 하이 테크닉의 그런 금융 기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연속 복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계산은 수학적인 이제 표현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을 이제 극한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실효 이자율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표시되는 이자율을 그 기간의 개수로 나누고 다시 그 기간의 개수만큼 거듭 제곱을 하면 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이제 이게 수학에서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가요. 2.17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오일러 상수 혹은 자연 상수라고 부르는 값이 되는데, 이제 이 값으로 이제 이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 원의 둘레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3.14159이라는 파이를 이용을 했듯이 이제 이것도 고유의 값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몰라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잠깐 썰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오일러 수를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한 사람이 이 수학자 오일러라서 요 오일러 수다, 오일러 넘버다 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한 그 전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이 개념을 생각했느냐? 바로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때 이자를 얼마 내야 되느냐라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 숫자를 우연하게 발견이 됐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이제 그것을 이제 수학 학계에 발표하진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이름을 따진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 그 숫자의 발견 2.718 어쩌고라는 이 숫자의 발견은 이 재무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가끔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재무를 비롯한 이런 사회 과학이 그런 수학이나 물리학의 발전에서 도움을 받고 영감을 얻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거꾸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